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꼼찰청장,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9시에 열린공감TV에 추미애 장관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녹화로 보세요. 녹화로 봐야 숨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라이브는 역시 꼼찰청장. 저희 화요일에도 열린공감TV 때문에 피 봤는데 아 그래요? 오. 그때도 핵폭탄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방송하는데 시청자분들이 거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평소에 절반밖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또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시는데 좀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이미 1시간 넘게 하고 김태형 기자 그때 이미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그래요. 자, 그래요. 오늘 바로 광고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 쭈꾸미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쭈꾸미입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를 좀 소개하자면은 정성이 담긴 선물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쇼핑은 오프라인 대신에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에 그렇지, 이길 요새. 1특배는 생활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착한 쭈꾸미는 일단 배송 상태가 훌륭합니다. 포장 상태가 너무 꼼꼼해서 고마움이 들어서 회사에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말이죠. 회사 관계자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시네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고객이 그렇죠. 아유, 고맙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 감사하다라고 또 답을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착한 쭈꾸미의 매운맛과 순한 맛에 그리고 양배추, 깻잎, 양파에 착한 보쌈을 데쳐서 볶아가지고 착한 쭈꾸미 덮밥과 술안주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특히 쭈꾸미가 토실하고 양이 많아서 맛있었습니다. 착한 쭈꾸미는 시골 어머니가 서울 자식에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따뜻하고 고마움이 깃든 선물 같습니다라고 정말, 하셨습니다. 야, 정확하네. 자, 착한 쭈꾸미는 착한 원물에 착한 특제 소스를 더한 다음에 정말 착한 가공으로 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강력한 강점입니다. 자숙한 쭈꾸미로 가공했습니다. 자숙한 쭈꾸미. 성찰을 많이 하는 쭈꾸미입니다. 자숙한 쭈꾸미로 가공해서 쭈꾸미 특유의 육즙을 잡아가지고 조리 때 쭈꾸미가 쪼그라들거나 물이 생기지 않아서 쫄깃탱글한 쭈꾸미의 진정한 식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팩 350g인데 7,900원, 세 팩은 이보다도 쌉니다. 한 3% 추가 할인된 23,000원, 5팩, 이건 또 9% 추가 할인된 36,000원, 7팩은 또 12% 추가 할인된 48,900원입니다. 7팩이 좋아요. 냉동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또 자주 먹게 될 7팩. 금방 동납니다. 사놓고 못 먹을 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용민닷컴에서 착한 쭈꾸미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를 네. 집에서 이렇게 사서 먹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이제 물이 안 생긴다는 거. 이게 쭈꾸미 같은 이런 경우는 조리를 할 때 물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쫄깃한 식감이 남거든요. 이게 물이 많이 생기면은 딱딱하거나 너무 질겨지거나 안 그러면은 또 이게 너무 흐물흐물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없으니까 쭈꾸미 간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숨을 못 쉴 정도로 맵거나 그럴 걸로 연상이 되시겠지만 아니에요. 맛있게 매워요. 그냥 약간 매콤한데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 그럼 이때 흘리는 땀이 진짜 땀입니다. 야, 이 밥 비벼 놓은 거 정말 예술이다. 아, 야. 우리 아들이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먹어요. 아, 먹어야지. 이게 이제 전혀 비린 냄새나 이 맛이 없고 흐물흐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먹더라고. 진짜. 밥이 예술이다. 볶음밥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와 진짜 예술이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네요. 네. 맛있는 게 나오면. 술안주로 해도 되겠다 이거. 네. 소맥에 딱이겠는데 이거. 아유 소맥 땡기네. 빨리 10시 제한이 풀려야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렇지. 파티 했으면 좋겠어요. 파티를 하면. 그러니까요. 오늘 확진자 0명입니다. 딱 보는 순간. 아 확진자가? 0명입니다. 딱 보는 순간 다 같이 한번 파티를. 내 영역까지 어려울 거야. 한 100명 이하로 유지가 되면은 한 열흘 유지되면 그다음부터 뭐 체킹도 안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은 저
백신 관련해가지고 이제 백신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도 보니까 예약자를 뒤져보니까 예약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잔여 백신 이런 거 뒤져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백신 빨리빨리 맞으시고 빨리 우리가 이제 마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되면 이거 가지고 진짜 소맥 한잔 해야겠네. 아, 진짜. 딱 소맥 한잔해. 저희 방송에서도 백신 맞고 왔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다 같이 백신 맞고 앞으로는 뭐 20대, 30대 친구들 놀고 싶어하는 친구들 백신팅을 한번 해주는 게 어떨까? 맞은 사람들끼리. 백신팅. 네, 백신팅. 그럼 빨리 맞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백신이 남아 돌면 안 되니까 한 번 뜯으면 몇 명씩 맞아야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노쇼인 분들은 전화 연락을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포털에다가 포털 같은 데가 5군데까지 예약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5군데에서 예약을 해놨거든요. 아, 그 자기 사는 동네가 아니라도 일단 자기가 이제 가장 수월한 곳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장 근처 아니면은 집 근처겠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 먼저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이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믿으시면 되지 않나? 왜 못 믿으시지? 조선일보 때문에? 참 그게 답답스러운 게 한참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하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화이자도 지금 백신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하신 분들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아직 어느 누구도 백신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네. 근데 인과관계가 없어. 이제 갑자기 확인된 게 이제 없어, 확인된 게. 물고 늘어지다가 이제 화이자 백신 맞고도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생기니까 갑자기 쑥 들어갔어. 그러더니 이제는 또 뭘로 나오느냐? 백신 예약이 지금 잘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시비거리를 삼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모더나를 이제 삼성 바이오에서 만드니까 관련된 계약 얘기가 나오니까 거짓말처럼 모더나에 대해서는 어벤져스다. 엄청난 백신이다. 팩트 체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 기레기들 광고 좀 주세요. 응? 입 닥치게. 응? 아 그래요. 어우, 이게 맛있게 매운데 드디어 땀이 나네요. 입이 좀 맵고. 아 정말 좋은 착한 쭈꾸미였습니다. 다 먹었어요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장이 필요하시면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구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꼼찰청장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합니다. 장용진 아주경제 아주 로앤피 편집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 국장님 오셨고 그리고 김태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쓰면 쓰든가 말면 말든가 어떻게 할까요? 쓰죠 뭐. 씁시다. 예. 아, 그럼 화장을 안 해가지고. 예. 오늘 저 서정인 변호사님. 없으니까. 소재인 변호사님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몸이 안 그래서 좋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댓글에서도 소재인 변호사님 막 찾고 있는데 네. 댓글창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날이면 날마다 우리 소 변호사님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정말 빨리 나으시고 다음 주에 아주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얘기부터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열린공감TV에서 얘기했던 핵폭탄이라고 했던 네. 그게 이제 공문서 위조건 아니에요? 추가로 좀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그게 예전에 제가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한번 확인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이제 어떤 사건에서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해서 이제 재판까지 받고 다 선고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검찰에서 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한 것이냐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정보 공개 청구를 하죠. 네, 첫 번째 공개 청구에서는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가 오고 그 뒤에는 찍힌 문서가 오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문서가 오는데 같은 내용의 문서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자기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거주지 같은 게 선고 이후에 자기가 이사한 거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의 시작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체포가 됐고 어떻게 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달라 그랬는데 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측 이름이라든지 그 정보만 쭉 나열해 놓고는 그냥 툭 던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너 불성실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보니까 직인도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문에 응당이 있어야 될 담당자 서명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보내라, 이게 뭐냐고 화를 내신 거죠. 다시 재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왔는데 이번에는 복사본이 와요. 직인이 딱 찍힌 게 아니라 복사된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상하죠. 더군다나 여기서도 되는데 여기 부실해요. 공문서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정말 제대로 된 공문서 양식의 자료가 오죠. 근데 역시 거기에도 정말 이분이 필요한 내용은 하나도 안 담겨 있고, 피의자 신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 청구인의 신변 개인 정보에 대해서만 쭉 나오고 만 거예요. 근데 그 개인 정보가 체포 당시의 개인 정보가 아니라 한참 뒤에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개인 정보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만들었다. 그 당시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신원조 해가지고 쑥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그러면은 그런 엉터리 같은 공문서에 도장을 총장이 찍었다고?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총장 직인이 맨 마지막 건 그나마 제대로 찍힌 것 같은데 앞에 두 개는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예 직인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거에는 직인이 찍히긴 했는데 이게 진짜 직인이 맞나? 아니면 이게 그냥 와서 복사해서 직인 파일을 갖고 와서 붙인 건가? 애매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제대로 찍혀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지 이것부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문서를 열람 요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버전인가? 이게 지금 무슨 사기관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진짜 무슨 동양대 표창장 이런 정도도 아니고 이건 검찰총장. 네. 검찰총장 명의로 지켜나가야 되는 공문서예요. 네, 공문서가 검찰총장 명의로 나갈 공문서가 직인이 안 찍혀 있다던가. 사실 이거는 이규현 검사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직인이 없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이분도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열람 요청을 하니까 이런 문서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게 조국 전 장관 동양대 표창장 건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 사문서, 네네. 사문서 관련된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왔다면 이거는 공문서니까. 무기징역이지 뭐 이거 뭐. 아니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거는 이규원 검사는 네. 사건 번호 때문에 지금 저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사건 보면 번호가 없는데 그냥 뭐 임의로 썼다고 해가지고. 예. 허위로 부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검찰에서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번호가 임시예요. 임시 번호도 임시 이렇게 돼 번호. 임시 번호는 뭐냐면 그 사건 번호를 제대로 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네네. 형제 번호가 없어요. 예. 형제 번호가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긴급 체포나 긴급하게 뭘 할 때는 번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네. 근데 자기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규현 검사는 문제를 삼았다. 그럼 이 바로 그분 지금 이번에 문제 제기한 그분의 경우에도 그 관련자들 다 문제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짚은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핵폭탄이냐? 핵폭탄은 좀 어렵고. 그렇지만 검찰을 향해서 야 내로남불이다야 라고 정도 할 수 있는 내상은 충분히 되죠. 그렇죠. 검찰을 비판하고자 할 후지가 너무나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질 않고 있죠. 다루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그렇지. 네,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검찰이 네. 남보고는 법과 원칙이니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데 막상 자기 자신들이 업무 처리할 때는 엉망진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내로남불이야. 네. 완전히. 그러니까 오죽 그게 내부적으로 질서 통제가 안 되면은 이런 경우가 다 생기겠느냐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내용을, 이 버전이 세 가지가 있는 이 코미디 상황을 많은 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뭐야? 장난치는 거야? 검찰총장 이름 옆에 도장이 없는 게 있고 흑백인 게 있고 컬러가 있고 세 가지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전국의 어떤 공공기관에서도요 이렇게 공문 보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직인을 안 찍으면 직인 생략이라고 해서라도 보내요. 그렇죠. 그리고 담당자가 이름은 다 씁니다. 담당자 서명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아니 직인 생략 이런 것도 차라리 직인 생략이라고 써서 직인 보내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보면서 야 이거는 공문서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 행정병하고 정원장교육 도합해가지고 4년 정도 했는데 4년 동안 배운 게 공문이거든요. 사실은. 네. 도저히 이런 공문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등병도 이런 공문 안 만들어. 그러면 그 의도가 뭐예요? 왜 그런 가짜 공문을 만들었을까요? 뭐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라는 의혹이 있던데. 일단 숨기고 싶은 게 있는지는 좀 더 취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귀찮았던 거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꾸 뭐 정보 공개하라 이러니까 귀찮은 거야. 나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러고 해서 만들어준 문서가 아닌가. 말 그대로 문서 가짜는 문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서는 국가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아니 될 짓을 한 겁니다. 법치주의란 말 되게 많이 쓰는데 법치주의는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이여 법을 지키세요가 아니라 국가기관 특히 권력기관들이여 니들부터 법 지켜라가 이게 법치주의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명의의 문서를 발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문서의 양식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 행위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소식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많은 보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거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발행하고 심지어 담당 첫 번째 받았던 문서에서는 담당 수사관 이름조차 적혀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정보공개 청구를 또 하고 그러자 이상하게 또 막 지워진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이렇게 공문서에 대해서 뭔가 위조가 돼 있고 변조가 돼 있고 뭔가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네. 이게 찍었다고 한들 제대로 결재권자가 찍었을까라는 의문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 징역 10년 이하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누군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이건 누군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고발을 하신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핵폭탄급이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이 섞인 것 같긴 한데 네. 검찰이 내로남불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지. 검찰 니들이 사건 번호 하나 가지고 이 난리를 칠 맞아요. 거면 니들 중에 잡혀갈 사람 뒷담 많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전에 김학의 사건 불거졌을 때 어떤 검사님이 이 프로스에 올렸던 글이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자기가 검사 생활을 근 20년 가까이 했는데 내가 이런 허위 문서로 출국 금지를 시키는 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왔네요. 못 보셨네? 못 보셨네. 아니 좀 두루두루 좀 살피시고 그 글을 쓰시지. 그쵸. 민망하게 해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로남불은 없어야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의를 얘기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정의를 또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작업을 면밀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다뤄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네. 했고요. 허위 공문서. 네, 허위 공문서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일단은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거의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면밀히 수사하고 수사 이전에 그 징계 작업을 또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징계보다는 수사 상황인 것 같아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요거를 좀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제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실은 끝까지 기억에 남는 건 서민 교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 서민 교수 무슨 얘기 있었어요? 서민 교수가 끝없는 마스크를 하고 나왔습니다. 끝없는 마스크? 아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착형 마스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미용실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네, 주로 미용실에서는 부착형 마스크인데 하여튼 뭐 그거를 쓰고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웃음을 줬죠. 그분은 뭐 많은 분들한테 웃음을 주는 분이니까 원래. 아니 근데 그분이 의도를 갖고 웃음을 줍니까?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이게 웃음을 주는 겁니까? 저는 그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의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더군다나 디테일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셔가지고 디테일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누구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글쎄 그걸 모르고 했다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법 더 잘한다 약간 이런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김남국 의원이 그 페이스북은 못 봤어도 기사들은 봤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조롱에도 품격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조롱에 품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누구나 알잖아 쌈마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민 교수 그 사람이 아주경제를 비난을 했어요. 허위로 이렇게 뭐 선동을 하네 뭐 이렇게 조국 흑서에도 이렇게 조국 쓰셨더라고요. 흑서에, 네. 네. 그런데 본인은 디테일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다녔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디테일이 약하신 분이 그렇게 함부로 남을 허위 사실이니 뭐 선동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교수님이란 분이 그리고 예로부터 디테일에 강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교수님이잖아요. 그렇지. 교수님은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특히 이공계 계통은 수치 한두 개 틀린 거 가지고 그렇게 밤을 새시고 교수님들은 왜 단어 하나의 의미를 놓고 디테일하게 따져들면서 열흘 밤낮을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분들인데 책을 쓰셨다는 분이 나는 디테일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책을 쓴 것도 웃기지만 그래가지고 그 디테일이 약하신 분이 국회까지 나가세요? 이거는 거기 불렀을 때는 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한번 저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다 망신 주고 멋을 한번 부려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나가서 뭐 이런 뭔가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도리어 자기가 욕했던 김용민, 김남국한테 한마디로 달렸잖아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예. 진짜 잘 모른다. 디테일이 약한 게 아니라 네. 잘 모른다라고 잘 모른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2012년 9월 12일인가 그때 나온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날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1차 공소장 말씀하세요? 2차 공소장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물어볼 수도 있는 거 그런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테일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100% 위조죠. 아니 이분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신 게 그건 거예요. 1차 공소장이 무죄를 받은 것을 모르는 건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공소장이 제기된 이후에 같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의 발언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같은 혐의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는 공소를 제기한 검찰 측과 검사와 피고인 측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동등하게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형사사법체계, 근대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에요. 저도 그래서 공소 제기 후 수사가 불법인 건 너무나 다 아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면 된다 그랬다가 공소장 변경할 수도 없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오고 네. 그래도 공소 제기 후 수사라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도 없고 문제 제기도 그렇게 크게 안 됐다. 저는 그것도 되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뭐 문제 제기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 검찰이 그래도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시는지 그러면서 계속 뭐 윤석열 총장을 존경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이게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렇게 하시나. 예. 그 공소 제기 후에 수사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잡아놓고 그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검찰이 계속 털어서 언젠가 이 사람의 유죄를 발견할 증거를 털 때까지 수사를 할까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이 잡혀 있으면요 자기 방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자백을 강요하는 거거나 재판에서 항복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뭐 하여간 서민도 그렇고 네. 오늘 김웅이 조국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 이제 곧 나오는데 이 책의 그 홍보 카피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퍼오면서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 학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풍자의 뭐 무슨 품위가 있습니까? 뭐 그게 뭐 웃음이 있습니까? 패러독스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거의 뭐 헛웃음이 나오죠. 이런 거 뭐 이거 헛웃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용수로도 못 쓰는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업용수로도 못 쓰는. 그러니까 어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그 정말 풍자할 말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검사였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심지어 국회의원입니다. 예, 지금도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다 해보면 정말 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뭐였지? 뭐 검사내죠. 검사내전 뭐 이런 책 썼던. 그러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아닌 척 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위선을 떨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 위선 얘기를 하는데 김웅 의원만큼의 위선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와서 검사대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예. 김웅 그 당시 검사가 썼던 책에는 굉장히 많은 피고인 피의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제 와서는 그 피의자 피고인들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 김웅 의원의 정말 그 독단적인 견해나 편협한 시각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 피고인 혹시 또는 유죄라든지 혹시 명예 손상을 본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적잖이 걱정됩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 중에 이성윤의 반기든 이성윤 최측근 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 사표 이걸 헤드라인으로 올린 기사를 보고 웃었는데 왜냐하면 반기를 들어 사표를 낸 것처럼 했지만 또 글 내용 본문에 보면은 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새끼들 정말 아주 양아치들 아니, 아닙니까? 뭐 그- 이런 놈들이 기자를 해요. 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오늘 좀 재밌는 기사 봤는데 네. 경향신문 기사예요. 경향신문 기사에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던 사람들 대거 물갈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재판에 대부분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사가 안 됐던 이유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사람들을 남겨달라고 해서 못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거면 윤석열 총장이 유임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 이번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그만둔 반부패 1부장 전 부장검사 이 사람이 사실 맡고 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던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거는 의혹이라고 해요? 꼭 기사들이. 아니 김학의 출국 금지는 불법이란 말에 불법이라고 가가지고 써놓고 네. 이거는 의혹이라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수상한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이상했잖아요. 네. 만나고 실제로 돈을 건네주고 선수를 만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왔었는데 이런 게 기사에 절대 그 뒤로 안 나오고 그때도 처음에 잠깐만 나왔지 안 나오고 어쨌든 이 사건 그리고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이 뇌물수수 사건 이런 거를 맡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맡을 수 없다고 버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기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발을 빼고 법무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 할 그렇죠. 길이 아닌가 오로지 그동안. 그냥 개인적인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버티다가 나오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마치 무슨 이성윤 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기를 들었다고 하려면 그에 다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네. 작년 3월 달에 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언론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한 게 있어요. 거기 뭐냐면은 한국 언론에 5가지 문제가 있는데 참담한 수준이다. 첫째, 팩트 체크의 누락, 사실의 과장, 표절, 사실을 가장한 추측성 기사, 언론 윤리의 부재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팩트 체크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은 어디 통계에 따르면 해외 유명 언론 뭐뭐에 따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은 그런 게 없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에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어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투자를 할 의향은 있는데 얼마라고 정한 적은 없는 거예요.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걸 그냥 써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소설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대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원을 밝힐 경우에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만 익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익명이에요. 전부 다 우리 취재에 따르면은 관계자에 따르면은 법조계에 따르면은 검찰 이런 관계자에 식이에요. 따르면, 네.
근데 그게 다 보면 내피셜인 거죠. 그러면서 기사는 또 뭐 했냐면은 어떠어떠한 문제가 지적된다라고 하든지 차라리 뭐뭐라는 문제가 나온다, 지적이 나온다라고 써요. 마치 자기가 지적하는 게 아닌 것처럼 뭐 자기 지적인데. 차라리 그런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쓰든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쓰든지 그게 원래 모습이거든요. 뭐뭐가 불가피하게 됐다든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뭐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오긴 뭐가 나와. 지가 했지. 근데 마치 지가 아니고 남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설의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난 직후에 그 현상이 굉장히 더 커진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쓰고 나면은 우리가 다른 기사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줬구나 한번 전화해보자 하고 취재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사를 보면 이게 누구 말이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제를 막론하고 모든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바꿔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고 사실을 꾸며내기 매우 쉬운 환경이다. 맞아요. 조회수를 자극할 수만 있다면 뭐 들은 얘기든 아니면은 베끼든 짜집기를 하던 그 취재원에 대한 거는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요소인 그렇죠. 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취재에 대한 아예 그런 요소를 배제하는 거죠. ABC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당사자가 나 좀 익명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이름은 안 쓸지언정 이름이나 소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지언정 이렇게는 써야죠. 몇 살 정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의 경우를 인용을 할 때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은 이름을 숨겨야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A 변호사라고 쓰고 밑에 몇 기, 몇 살이라고 써요. 그러면 사실 몇 기에 몇 살인 사람 되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실존한다는 말을 내가 분명히 남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워딩을 쓰는 거다. 다만 익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표시를 명확하게 그렇죠. 해주신다는 명확하게 건데 해준단 말이에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히 요즘에는 무슨 신문 취재에 따르면 아이고 참네. 그 취재에 따르면 취재에 따라서 기사를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할 거란 말이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김학의 출국 금지는 불법이라고 쓰는데 그렇죠. 이성윤 공소장 유출은 불법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더 심한 건 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라고 아, 합니다. 그거는 불법 성접대죠. 성접대라는 말까지 들어갔다면 이건 성접대는 불법이잖아요. 성접대가 어떻게 그게 성접대는 불법이잖아요. 의혹이냐고. 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이건 뭡니까? 이거는 불법 출금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뇌리에 아주 박힐 정도로 와 진짜 모든 라디오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너무 이게 완전히 공식된 말이에요. 아주 공식화된 말이라서 그냥 누구든지 그냥 자유롭게 말을 할 때도 불법 출금 이렇게 나오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것이 요새 보면은 언론이 하루에 한 가지 오보를 내요. 무슨 바람돌이 선물도 아니고 말이야. 이번에 어떤 오보가 났냐면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무슨 오보가 났냐면 대검에서 공수처에 검사 관련 비밀을 넘기지 않는 그런 내규를 만들었다. 라는 기사가 났어요. 다 썼어. 그랬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오늘 제가 지금 대검에 형사정책연구관실 거기에서 저희가 대답을 받았는데 법률과 상충되는 내규를 만들 수는 없다. 이거는 오보입니다. 도대체 확인도 안 해보고 썼다는 거 아니야 다들. 그 KBS 기사에서도 대검의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대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으면 안 써야죠. 아니면 우리가 취재하는 방법 중에는 대검에 직접 물어봐서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취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썼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대검에서 확인이 안 됐으면 어디서 확인했길래 그렇게 그런 기사를 쓰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확인 안 해줬으면 왜 이걸 썼는지 그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처는 나오지 그거를 않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그렇게 딱 써제끼는 거는 기본이 안 된 거죠. 그거는. 그 이제 지금 이 기자들의 행태는 언론의 자유가 책임없이 만끽되면은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아주 우리가 마치 시뮬레이션 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게 자유가 중요하죠. 쓸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건 매우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무슨 정말 연병할 일들이 벌어지는지 마치 실험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염치를 느끼고 우리가 이 사회적인 어떤 스피커를 갖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각성을 갖는 이런 언론인들은 네. 그 언론인들은 이제 사실 참 언론인들이고 그렇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속에 감췄던 어떤 특정한 정치 지향, 특정한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 그러나 기사로 또 혹은 뭐 이런저런 표현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사이비들이에요. 달리 사이비들이 아니야. 그런 게 사이비들이지. 네. 예. 진짜 기사가 나올 때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시각이 다른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뭐 보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말이 된다면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근거가 없이 이 근래에는 누군가 보도한 팩트 위에 해설을 덧붙이는 기사들이 많아요. 나도 한마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기사들은 언제든 이제 오보의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 자체가 본인의 주장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기사 자체의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혹스러운 게 5월 17일 날 연합뉴스가 쓴 기사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오보였어요. 배추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금배추가 됐다.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배추 10kg이 9,500원, 거의 10,000원에 육박한다. 뭐 이렇게 해서 도매 가격이 그렇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평소 때보다 그건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료는 2달 전 자료였어요. 올해 1, 2, 3월 자료를 가지고 그 기사를 쓴 거야. 그런데 5월 17일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배추는 얼마냐? 동일한 가격이 얼마냐면은 5,500원이에요. 반값이에요, 반값. 하여간 참.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확인해 봤으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들어가면은 매일 그 가격 정보가 떠요. 그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도대체 뭔 자료를 보고 그걸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으니까. 배추값 같은 경우는 배추가 출하되는 시기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하고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도 가격 차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달 전 가격표를 지금 쓴다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달걀 파동이 났을 때 달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0개 한 판짜리 이 가격이 3,000원 하다가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2, 3주 사이에 그 가격 변동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면 태국에서 달걀이 수입된다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져서 8,000원대로 떨어지는 거야. 왜? 그동안 누군가가 사재기를 했다가 물량을 내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배추 가격도 지금 다른 때보다 약세예요. 평년가보다 낮게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배추다 이렇게 되면은 도매상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확 풀어버려요. 그럼 가격이 더 떨어져. 그럼 농민들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언론들이 지금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되치기 안 당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디테일을 보지 않으면은 자칫 이 기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사들이 집단지성의 공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혼자가 기사 써서 바로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리듯이 기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데스킹 과정이란 것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그 집단지성이 작동하지도 않는 걸 보면은 참 이제는 언론이 흉기가 됐다. 이거 뭐 그 언론의 기사는 정말 우리가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걱정 없이 마시듯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 안에 그들이 만들어낸 공해 물질이 들어갔는지를 검증까지 해야 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변호 자문료 공방이 있었는데 이거 좀 짧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김호수 후보자가 그렇게 뭐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수임료를 챙긴 건지, 우리 황교안만큼. 황교안은 뭐 한 달에 1억씩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김호수 후보자의 수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밝혀진 내용에는 아마 누구를 변호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수 후보자가 설명한 내용은 피의자를 변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운용사의 어떤 관련자들을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까지는 해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논란거리는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많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게 조중동에서 보도가 나온 걸로 나는데 이걸로 해서 문제를 일으켜 보겠다. 이걸로 해서 한번 또 어거지를 한번 써서 어떤 프레임을 한번 씌워 보겠다.
라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이번엔 잘 안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법률 자문료가 이게 법무법인에서 받은 금액을 공개한 것 같은데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형 법무법인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될 만큼 큰 금액이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에 가서 윤중천 보고서 관련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지금 이규원 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규원 검사가 너무 답답하다 못해 페이스북을 열어서 막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원에 대해서 한겨레 하호영 기자가 자기를 취재원으로 지목한 사건 사실상 그거를 자기가 이제 이기용 검사가 발설했다라고 하호영 기자가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그렇죠. 네. 이규원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는 피의 사실 공표 혐의도 있는데 그러면은 네. 자기는 그건 무관하다라고 얘기한 거라면 지금 하호영 기자가 썼던 기사가 뭐였냐면은 예. 윤석열 원주 별장에서 방문한 적이 어쩌고저쩌고 있다. 하는 내용의 기사를 쓴 적이 있지 않느냐. 네.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됐다. 윤석열이 별장에 갔다는 거를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사실은 타깃이 된 거 아니냐라는 저는 의혹이 들더라고요. 뭐 기사에는 이기원 검사 얘기는 안 안 나옵니다만은 나오지만, 네. 이제 하호영 기자 익명의 검찰 관계자가 나오죠. 예. 네. 하호영 기자는 이제 자기가 그 기사에는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지만 하호영 기자가 딴 데다 얘기하고 다닐 때 네. 이기원 검사로부터 정보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하호영 나고 기자의 있죠. 입장은 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아마 누가 않았어요. 전화해봤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 확인 안 되네요. 그래도 지금 이기원 검사가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저기-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은 그럼 이제 네. 뭔가 그렇죠. 입장 표명이 답을 나와야 될 해야죠. 것 같은데. 이규원 검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이유도 그 당시에 제가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하호영 기자가 이규원 검사한테 페이스북 친구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하호영 기자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은 최소 3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확인을 했다. 라는 건 이건 기자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다 정도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규원 검사한테 이 설명을 해줄 만큼은 아마 그러면 취재가 돼 있다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패친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도 이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님께 묻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기자님께서 어제 저에게 패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의아해서 고민하다가 거절했다 이렇게 쓰면서 그 내용을 밝혔는데 아니 자기가 그 윤석열 별장 그 원주 그 사건 뭐 보도할 당시 자기는 이미 미국에 있어가지고 국내와는 교류도 없었고 기자님 전혀 모르는데 왜 나는 당신이 취재를 해서 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당신이 그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싫었겠지라고 자기는 오히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왜 나를 취재원이라고 덮어 씌웠냐라고 말을 정확하게 한 걸 보면은 어디선가에서 그런 말을 정확하게 워딩이 나왔다고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경 그 검사가 어딩이 나왔다기보다 네. 네가 하호영이한테 줬다며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가 이제 하영이한테 추궁을 당한 거죠, 이 사람이. 네, 추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호영 기자의 취재원이 너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호영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 당당하게.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네. 내 이름을 판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내가 아니라고 좀 밝혀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인데 글쎄 저기 그리고 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기자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수차례도 고려했지만 자기가 공직자 신분이라서 참았다. 뼈 때렸습니다. 참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너가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 거 그것에 대해서 이거 법적 조치도 가능한 건데 너 지금 가만히 있을래? 라고 이제 경고를 사실 내린 그러니까 건 마찬가지죠. 해명을 해달라. 네가 이규원한테 받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봐요. 그 당시 제가 보도가 나왔을 때도 이거는 조금 윤석열 전 총장의 결합은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갔었을 수는 있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때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문제는 취재원을 숨기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그냥 둘러댔을 수는 있어요. 그래 그게 이게 일파만파 일이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와서 지금 이 순간에 이분이 이제 사법 처리를 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엄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니다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또 그리고 그래요. 하호영 기자가 이런 거에 또 침묵할 사람은 아닌데 이제 사실 그 기사 때문에
섬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고생했죠. 처지에 놓인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와 관련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응답해야죠. 기자라면. 네. 그 그래요. 당시는 2019년도 10월경이었기 때문에 조금 임명되고 나서 시끄러울 당시.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 그 보도가 완전 허위는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진술이 나왔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진짜 취재는 누구냐?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나왔었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게 과연 신빙성 있는 얘기냐?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조사 보고서에는 뺐는데 어쨌거나 그런 진술을 하긴 했었다까지는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아니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 빼기는 왜 빼냐? 왜 그 사람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봤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나는 간 적이 없어. 근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와? 라고 했던 거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윤준청 씨의 어떤 발언에서 발단이 된 것 같긴 한데 그 취재원이 누구냐? 근데 사실은 그게 보고서에도 이제 자세히 기재가 안 돼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걸 알 사람은 유교원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거의 지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호영 기자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법 처리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의 그 전관 특혜 이걸 김용민 의원이 들췄더니 난리가 났어요. 국민의힘에서. 그 사실 유상범이- 파행의 이유였죠. 네. 네. 유상범은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의료 사고 사건,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일어나서 그 병원에서 유상범 의원한테 자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문 받은 내용이 이제 부적절한 내용이었던 걸로 어제 MBC 방송의 내용도 이제 청문회장에서는 공개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내용이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나서 아마 사망 사고로 네, 제가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고가 났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사건을 이제 어떻게든 처리를 해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 시절에 유상범 의원을 선임을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유상범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는 취지의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거는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될 그렇죠. 조언이거든요. 네. 사실은 변호사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은근히 그렇게 넌지시 힌트를 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증거 없애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증거 없애버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변호사님이 저희가 그렇게 불법적인 것까지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요. 그게 녹취록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관 예우라기보다 이거는 전관 묵인이죠. 전관에 대해서 이거는 위법한 행동을 한 건데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것은 전관이라는 이유, 고위직 검사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봐주기를 하는 거예요. 전관 예우라기보다 전관 특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유상범 의원이 어제 해명한 내용은 자기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까지 아무것도 참여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이 논란 자체가 자문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뒤에 아니지. 그 뒤에 해명은 사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관예우의 기본이 뭐냐면은 실제로 거기다가 선임계를 넣지 않는 게 전관예우의 출발입니다. 이거를 지금 해명이라고 한 건지 저는 이걸 보고 이게 해명인가? 이게 장난치는 건가? 전관예우, 특히 검찰 전관예우는 전화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전화를 변론. 쓱 하는 거지. 그 전화해가지고 나야. 이거 김치검장 나야. 네. 잘 지내? 그 저기 뭐야 그 사건 말이야. 네. 그 지검에서 하대. 네. 그 지검에서 하는 거 맞지? 그 지검에서 하네. 아유 그 지검에서 한 줄 몰랐어. 꼼꼼히 좀 봐줘. 뭐 이런 정도. 아니 그런 말도 안 해. 네, 그 맞아요. 지검에서. 네. 그 지검에서 얘기까지는 해요. 하는데 꼼꼼하게 그러면 봐달라는 이제 얘기네요. 선배님 알겠습니다 하고 적고 그렇죠. 딱 보고 이제 맞아요. 변호인이 네. 바로 그 선배님이면 네. 또 거기에 합당하게 맞아요. 또 맞습니다. 처분을 해드리는. 절대 네. 딱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전화로 하는 거지 누가 정관예우를 바랐는데 선임계를 전화 넣습니까? 이거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를 변명을 전화해가지고 변명을 말 안 해요. 나 저기 내가 내일 갈 일이 있는데 우리 점심이나 한번 하지? 아니면은 나 차 한 잔 마시러 갈게. 그래가지고 그거 한다며? 그래 뭐
잘 되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네. 전화로도 잘 안 해요. 전화 도청될까 봐. 전형적인 정관 예우의 방식은 절대 선임계를 넣지 않는다. 선임계를 넣지 않았다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딱 어딩이 서류상 기재된 대리수술 문제였잖아요. 대리수술하다가 사망사건인데 서류상 기재된 의사를 매수해서 사건을 축소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 발언 이거 증거인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위증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그 제가 어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인사 날 때까지 기다려라 약간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선임계를 안 했네 선임을 안 했네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분리할 때 전형적으로 동문서답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 선임 참여한 적 없다.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보통 정관들의 변론은 어떻게 하냐면 뭐 밥 한 번 먹지? 라고 해서 밥 불러낸 다음에 그 사건 한 다음에 그런 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보통. 지금 뭐 네. 보도가 됐는데 지금 유상범 의원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는 됐는데 뭐 검찰이 이거를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저는 이거 불기소 처분 나온다라고 봅니다. 진짜.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